압박을 이게 이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좀 물른 사람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더 수사하지 마라. 이건 여기서 덮어라.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 뭐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막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쫙 날리고 그래서 손발을 이렇게 잘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근데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뭐냐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은 다 사법 처리될 일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돼줘서 그런지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저 공수처가 언론인 뭐 정치인 해서 지금 드러난 것만 각각 수십 명씩 이 통신 사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 같으면은 뭐 공수처장이 물러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더 했고요. 그런데 뭐 아주 천연덕스럽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도대체 얼마나 강한 기관이길래 저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저 정권이 뒷받침이 돼주고 뒤에서 하라고 그러거나 잘했다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들입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를 막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검찰청 앞에 수만 명씩 와서 저렇게 폭력성 시위를 하고 말이에요. 그 배후에 이런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내가 맞서서 싸워줘야지 내가 그냥 여기서 슬슬 물러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제가 일을 할 수 없게끔. 원래 그 대검 간부는 누가 뭐래도 총장이 지명합니다. 근데 아예 그걸 싹 바꿔가지고 아주 친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로 갖다 놓냐면 제가 법무부나 저 청와대랑 같이 논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승진이라든가 좋은 자리 보내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딱 골라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좀 반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별을 달았기 때문에 또 이 정권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한 6개월을 보고 좀 총장의 그 일을 아주 악랄하게 방해하지 않는 애들은 또 다시 바꿔요. 그런 사람 또 바꿔서 또 내쫓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면은 그 내용이 바로 법무부 청와대로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터놓고 하는 회의를 못하고 제가 뭐 이를테면 국정감사 준비 같은 것도 그냥 안 했습니다. 뭐 자료 같은 거는 원래 놓고 아주 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스탠스로 답변을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하면 그게 바로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서 다음날 그렇게 나올까봐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국정감사 때 자기들은 밤 12시까지 했는데 우리 총장님은 일찍 퇴근하셨다 하대요.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당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다 새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적폐라는 얘기가 이제 좀, 원래 적폐라는 게 어떤 개별 비리나 범죄,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끼치고 고통을 주고 아주 구조화된 부패, 그런 것을 적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구조적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원래 검찰에서도 특수부의 업무라고 합니다. 개별 범죄는 형사부에서 하지만 아주 구조화된 부패, 이거를 걷어내는 일은 이제 특별수사부에서 하는 건데, 어느 정권이나 다 구조화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관행화되고 이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그게 부패인지도 잘, 비리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게 불법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러나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불법적인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이익을 갖다가 독점을 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들을 걷어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 만들자 하는 거라, 그 뜻은 나쁜 뜻이 아닌데 문제는 남의 정부 거든 자기 정부 거든 똑같이 해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정부의 비리라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걷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대통령은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야 돼요.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을 그 조직의 관리자와 운영자로 임명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적발해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이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법은 대통령 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겨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 외국 가면 판사, 검사가 선출직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선출직이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럴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법부가, 공수처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죠. 문재인은 간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간첩 신영복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그래서 청와대에다 신영복의 사진을 걸어놓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 앞에 그 게시판 글씨도 전부 신영복 글씨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25 전범 김원봉이를 현충일날 국립묘지 가서 우리 군이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5년 동안 김정은을 위해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버리고 국민을 버리니까 역적입니다. 이놈이 한 짓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김정은하고 2019년 9.19 사건으로 북한에다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뭐 간첩 3조 얼마라도 분이 안 풀리는 인간이죠.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삼불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중국에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탈원전으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한국의 원전 기술이 파괴돼서 1년에 1조 원, 1000조 원 시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건 한전이 금년 지금 상반기만 구조 적자가 났습니다. 10조 흑자씩 나는 기업이. 이거 때려주셔도 분이 안 풀립니다. 그 국민들. 이런 놈을 그냥 둔다는 건 정말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 열거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이 한 역적짓은 대한민국 70년간 쌓아올린 한강의 기회를 한강의 눈물로 만든 놈이 바로 이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재산을 몰수해서 그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저질른 죄를 갚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문재인 5년 동안에 415조 빚을 얻었었습니다. 이 빚은 어디로 갔느냐? 다 질질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찾아내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70년간 대한민국 빚이 600조였습니다. 그 600조는 어디 갔느냐? 다 있습니다. 그대로. 인천공항 건설에 남아있고, 포항제철에 남아있고, 정유공장에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415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빚이 1년에 30조씩 늘어납니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국민이 갚아야 됩니다. 왜 문재인 우리가 지금 고발하느냐? 이름 끌어야 재산 몰수하고 뭐 1년 감옥이 아닙니다. 3대 4대 내려가도 그 죄를 씻을 수 있을 때까지 바로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 분이 풀립니다. 이 국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국민들 지금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 이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가지고 지금 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여러분 잘 아는 백신 가지고 5천 명이 사망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책임도 누가 져야 되느냐? 문재인이 져야 됩니다. 문재인이 이거 갖고 K방역 자료비 1,200억을 쓰면서 자랑만 하고 청와대에서 혼밥 먹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왕따 당해가지고 혼밥 먹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바로 제 왕따 국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5년 동안에 쌍그리 망쳐놓은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을 하루 빨리 끌어서 처단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검찰에 고발하니까 대검찰청은 하루 빨리 문재인을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으며 문재인처럼 가졌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슬그머니 포기하고 안주해버리고 말았다. 왕국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돈과 인력이 필요했겠는가. 돈에 관한 한 그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특활비라는 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영수증 없이 대통령과 그 부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국민 세금이다. 대부분 충경관리용 금일봉으로 하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설이 있다. 문재인의 경우 부인 김정숙의 의전용 옷값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의상실이 필요했을 정도로 그녀가 입은 옷과 장신구들 종류가 공식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된 것만 수백 가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을 넘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청와대를 포함한 기관장들의 특활비 규모 대폭 축소와 영수증 첨부 의무화다. 옛날 왕조시대에 한양에서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리들의 숙소 제공에서 비롯됐을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관 운영 제도도 폐지 수준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장관과 도지사들은 물론 그 아래 기관장들까지 왜 공관으로 이사와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과 세각으로 억대의 국민 혈세를 써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손떼야 할 중대 개혁 과제가 또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현직자의 월급 약 2천만 원도 많은 편이지만 특활비 같은 걸 줄인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 문제는 전직자가 월급과 비슷한 95%를 연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퇴임 직전 이 연금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도 셀프 의결했다. 게다가 각각 연 1억 원 안팎인 예우 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진료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거의 2배로 재임 기간 중 인상시켜 놓았다. 문재인이 셀프 의결한 문재인 전직 대통령 예산은 예우보조금 2억 6천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 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차량 지원비 7,6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민간 진료비 1억 2천만 원, 올해와 내년 동일 간병인 지원비 4,3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늘렸다. 임기를 마쳤어도 여전히 왕과 왕비 대접을 받는다. 급여와 각종 수단뿐 아니라 경호 인력 65명,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제공된다. 국가안보와 무관한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경우가 왜 필요한가? 독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나 행해질 철통 경우가 퇴임자에게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이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 자신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지원만 받는 형태로 뜯어고쳐야 할 문제다. 문재인의 양산사적 규모는 800평대다. 경호동, 조경과 인건비로 100억 원이 들어갔다. 앞으로도 시설과 인력 유지를 위해 엄청난 돈이 매년 소요된다고 한다. 요즘 네티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문재인의 양산 사저 800평의 공사비만 100억 이상 투입된 사실이다. 문재인의 사저 아방궁을 본 네티즌들은 경남 양산 사저 800평 규모의 공사비만 100억 원. 이거 레알, 아니 양산 시골마을의 사저가 아니라 주석궁을 만들었네요. 대단하다 문재인. 왜 문재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구중궁벌 청와대에서 살았는지 완전 이해되네요.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경남 양산 사저는 거의 캐슬 수준이네요. 이건 뭐 문재인의 또 다른 왕궁이네요. 그리고 공사비 100억 원에 앞으로 또 공사비가 계속 국민 혈세로 들어간다고? 문재인의 내로남불 최고 작품 탄생되었네요. 이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문재인의 셀프 의결에 나눴던 아무거리 낌없이 쓰면서 퇴임 후 문재인 왕노릇, 김정숙 왕비 노릇하는 거 바로 잡아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집까지 뺏어갔던 문재인 정권,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네티즌들의 성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창문도 없는 회색 외벽 등이 바스티유 감옥을 연상케 한다는 이 아방궁에서 수십 명의 경호를 받으며 잊혀진 삶을 살고자 하는 문재인 부부. 그들은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그날그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얼마씩 축내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아니 문재인의 셀프 의결에 평생 국민들의 혈세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문재인을 반드시 법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외침이다. 그러면 북한의 한 고위 인사가 남한 재벌 회장들에게 소리질렀던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라고 묻는 백성들의 원성이 들릴 것이다. 문재인 양산 사저의 또 다른 비밀. 문재인의 사저항해 집회에 참석했던 한 애국우파 유튜버는 사저의 반대편을 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저 반대편은 높이 3m, 길이 15m 이상의 높은 콘크리트 벽이 있다. 거의 탱크도 못 부술 만큼의 강도 높은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벽을 만들었는지 매우 수상했다.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재인, 자연인으로 살겠다던 문재인이 왜 군사시설 같은 건물을 만들었을까? 건설 전문가들도 문재인 사저에 사용된 시멘트는 보통 시멘트가 아니라 특수 시멘트라고 입을 모은다. 왜 문재인은 사저를 군사시설 벙커처럼 만들었을까? 무엇이 두려웠나? 현재 문재인 사저 내부에 대해 공개된 것은 아무도 없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양산 사저를 본 최종 느낌은 지옥의 무덤 같다는 것이다. 과연 문재인의 사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